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태극기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달라고 막 그렇게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무는 아니다 보니까 마음 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태극기를 많이 달았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휴식을 취하시겠지만 최부자는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왔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시죠. 제목을 우선 확인한 다음에 이제 큰 틀로 항목별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한숨을 쉰다, 동물을 안 키운다 했는데 키운다, 반려동물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있다. 사실 토지공사가 땅 팔리는데 안 팔리고 있다.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올 수도 재개발 사업장인데 수도비 됐다. 서울이 지표가 많이 올랐다. 서울 대치동 이제 학군의 힘 때문에 재건축이 건설사는 지금 적자 행렬이다. 서울의 실거래가가 많이 올랐다. 일기 신도시 이주 단지로 이제 활용할 거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송파, 리모델링 철회 기로, 청약, 로또 청약, 그 다음에 공사 재건축, 그 다음 일기 신도시, 건축 허가가 최저다. 그린벨트 강서구 쪽에 이제 해제, 중동 리스크 건설사, 일기 신도시 이야기. 자, 크게 지금 뉴스를 제목을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88 대책 이후로 나오는 뉴스들이 큰 틀은 서울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와 그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파급 효과가 일어났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88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린벨트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건축 단지. 왜냐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개발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은 지금 재건축 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와 비교되는 이제 리모델링 이야기, 그 다음 일기 신도시. 큰 틀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세부적으로 아까 반려동물 특약이나 PF, 그 다음 LHPF 같은 거, 그 다음 중동수주 요런 것들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7월, 보통 이제 7월, 8월달, 7월달 이쯤에서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리고 장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라고요. 보통 이제 봄철이랑 가을철은 자녀들 아니면 입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이제 주거시장, 아파트 시장을 많이 찾고요. 그 다음 이제 여름철가 이제 겨울철, 그리고 그 철이 확정되기 한 2달, 3달 전에는 보통 특히 사업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비주거, 상업역, 특히 이제 상가시장이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규제나 아니면 진행 단계에 따라서 재개발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시기별로 보면은 거래되는 중개 대상물을 찾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적인, 간섭적인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월달, 8월달은 이제 비수기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서울은 매매가 뿐만 아니고 이제 전세도 마찬가지고 전월세도 마찬가지고 거의 표현을 하자면 가을이 된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되었다. 특히 강남 상구에 강남 상구가 거기다가 강남 상구를 따라서 이제 마용성까지, 마용성까지. 아직은 이제 노도강은 조금 덜하지만 결국은 서울을 이끌고 있다. 매매가 이렇게 많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매매가 되면 갭 투자로 하겠지만, 현재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덩달아 더 전세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인위적으로든 아니면 현상적으로든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 집을 팔고 가시는 분 아니면 현재 전월세로 살고 가시는 분이 이제 탈서울을 해서 인천, 경기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 라인은 개편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그리고 대책들 그 다음에 그 현상들을 계속 채보자는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30년 전에도 짧게는 20년 전에도 서울 10년 전에도 서울 현재도 서울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이제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라. 그게 옛날 뭐 속담처럼 막 그랬는데 그게 과거의 정부 물론 이제 그 조선이 수도를 한양 천도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모든 정치와 경제 모든 것들이 서울로 이제 몰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역대 정부의 개발 그다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방을 분산하고 거점을 했지만 그게 이제 그 계획대로 잘 되고 그 지역들을 결국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먹고 살 게 많고 인구가 몰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결국에 이제 어떤 특정 이제 업종이나 이제 사업들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기업들 특히 기업들이 이제 서울로 몰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고용을 하거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뭐 또 학교 이제 또 요즘은 워낙 애들이 없다 보니까 애 한 명이 태어나면은 뭐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애가 태어나면 그 애의 모든 걸 이제 쏟아붓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일부분이 이제 뭐 요즘은 연예인을 시키면 오히려 미래가 더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간행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이어왔던 게 아이들의 공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들 교통 뭐 지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저출산이고 노령화 시대에 이제 실제 이제 산업 일할 자리가 없고 일할 세대들이 다 이제 결국 제가 이렇게 사설이 길었지만 결국 하는 말이 20년 전에도 서울이었고 10년 전에도 서울이었고 현재도 서울이다. 이게 사람 심리가 뭐겠어요? 내가 뭐 어떤 집을 사거나 뭐 할 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서울을 사야 되지 않냐. 다 서울입니다. 제 손님들도 다 서울이었고 제가 이제 제 손님들을 70% 80% 저를 아시는 분들이 상담을 받으면 제가 뭐 재소 투자할 자금이 있으시면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뭐 지금 보시는 지방이 이제 부산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상황 여유가 되시면 서울로 투자를 하시라고 서울 지금 제 손님들이 서울은 그때 한 1년 2년 전에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서울은 혹시 많이 오른 것 같다 아니면 떨어진 것 같다 이제 더 안 오를 것 같다 서울은 그런데 이제 서울을 투자할까요 말까요?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다른 지방 거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하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주변에 역이나 뭐 배우는 학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서울은 우선은 큰 틀로 본다 하면 뭐 서울 자체 내에서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입지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은 돌고 대기 수요가 계속 그 대기 수요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리고 뭐 그 외에 플러스 역이나 학군이겠지만 결국 먹고 살 게 다 거기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웬만하면은 뭐 이제 큰 틀은 서울로 보시고 거기에 디테일적으로 이제 판단하셔서 제가 제 손님들한테 항상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 손님들 중에 이제 뭐 강안동 쪽에 재개발이나 해운대 쪽에 뭐 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돈 자금 회수를 하신 다음에 서울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서울 쪽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제 예상과 뭐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서울 이런 상황들을 뭐 빅데이터를 보든 아니면 심리를 보든 대기 수요라는 게 그런 데이터적인 현상뿐만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서울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다들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서울의 이제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개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서울에 뭐 무조건 뭐 100억 이상, 200억 이상 부자만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도 각계각층의 여러의 이제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뭐 당장 돈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서울에 살고 있다가,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인천, 서울, 경기로. 인천, 경기 수도권으로 이렇게. 수도권 위주로 이제 흘러갔다가 그분들이 또 상황이 좋아지시거나 아니면 대출 관련해서 뭐 이런 게 되면 또 서울로 들어올 수 있고 서울의 이제 진입 장벽이 지금은 딱 얕아진 시기다. 서울에 이제 무리해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이렇게 규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특히 지금은 이제 실거주 대략적인 이제 아파트 시장 실거주가 주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실거주 플러스 이제 투자 세력이기 때문에 서울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뉴스를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뭐 계속 88 대책 이후로 서울에 이제 폭등을 해서 그렇게 거래가 많았었고 전월세 시장이 개편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88 대책을 내놨고 그린벨트가 뭐 해제를 할 그 지정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니까 이제 보통 지금 강남 쪽에 내곡동, 세곡동 쪽으로 하니까 이 강서구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여론이 형성이 되면 진짜 그쪽으로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님도 아마 김포공항 쪽에 그린벨트 해제 및 고도 제한 완화 이야기를 했던 게 그린벨트가 자기 지역에 안 된다 하더라도 고도 제한까지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 쉽게 말하자면 뭐 특정 고도 이상은 짓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건물을 보면 어떤 뭐 모양은 다르다 하더라도 높이가 그게 그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이제 땅의 이제 그 높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용적률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용도 지구 구역이 들어가서 이제 완화 강화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길을 갈 때 건물이 이제 높이를 높게 못 짓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특히 서울 같은 데 가면은 뭐 빌딩들이 삐까뻔쩍한 게 막 그리고 지방 거점의 도시에 가면은 고개를 위로 하늘을 들어서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빌딩 숲이 보이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를 가다 보면 하늘이 맑게 보이는데 건물이 내 키보다 조금 높은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말씀드렸듯이 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이제 국회법으로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제 높이를 이렇게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장님도 아마 만약에 그린벨트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전략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만히 정치권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가 다 이 부동산이랑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가 이렇게 어디가 해제될 예상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뭐 정치권에 관련된 사람들 시의원, 구의원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그다음 거기 여러 사람들이 가서 뭐 데모라기보다 서로 이 3개월 동안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 그 이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의 시야가 넓으신 분들은 이런 걸 딱 뉴스가 나오면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88 대책에 또 나오다 보니까 특히 지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은 뭐 물론 이제 재개발도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은 지금 재건축의 그 시기가 왔던 이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재건축은 결국에는 사업이 지연이 되고 지금 뭐 추가 분담금까지 낸다 하니까 진행이 안 됐었다고요. 예,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공사비 이제 자재비 인건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수익도 안 나는데 내 돈은 더 많이 내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돌렸죠. 예. 근데 결국 내가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이게 뭐 물론 사업적인 이런 걸 보지만 결국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주변에 이제 집값들을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자체의 집값이랑 주변에 이제 집값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비 사업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뭐 3억이다. 그러면 누가 이 집을 지으려고 하겠어요? 새로 이제 집을 짓고 나면, 아파트를 짓고 나면, 이게 주변에 이제 집값들처럼, 이 주변에 이제 대장주, 준신축처럼 근 한 10억. 평균 요즘은 어디 가도 다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근데 서울은 이제 한 20억, 30억, 평균 한 2, 30억이 넘어가니까, 평균 한 30억이 되니까, 이거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구축단지가 뭐 한 15억, 뭐 12억, 13억, 15억, 한 평균 20억을 간다 하더라도 짓고 나면 한 30억, 평균 30억을 가니까 충분히 공사비가 한 3억, 5억, 내 분담금이 그렇게 든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추가 분담금을 계속 내라고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내라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8.8 대책이 나오고 나서 특히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많이 주는 식으로 안전진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용적도 사업자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물론 법안이나 시행령 이렇게 통과가 되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방은 이제 이게 파급 효과가 확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방은 사실은 이게 바로 파급 효과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제 중개사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은 조금 뭐 사짜 기질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효과가 지방까지는 안 오는 겁니다. 예. 이게 오려고 하면 이제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형님인 서울 쪽에서 이제 이게 파급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서 근데 서울은 바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서울의 그 얼죽신이라서 얼어 죽어도 신축 위주로 하다가 이제 몬테크로 특히 이제 재건축의 부분. 근데 이 재건축을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통, 그다음에 학군,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단지들이 이제 지금 거래가 조금씩 계속 활발하게 더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아파트 시장에서 이런 8.8 대책이 나오니까 서울은 지금 재건축까지, 구축 아파트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아파트 시장도 대책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물론 이제 주춤을 잠시 심리적으로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도 계속 이주를 하고, 그러니까 개편이 계속되는 거예요, 서울은. 그렇다면 이제 지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고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위원을 하면서 수직 증축을 한 데도 있겠지만 거의 뭐 90% 이상은 수직 증축이 어렵거든요. 수직 증축에 그 기술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기술력은 이미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확보를 해놨는데 이제 결국 정책 법안에 이제 통과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 통과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평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새로 말해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세대수가 많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축 뼈대 내려오는 라인은 그대로 두고 이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싹 다 밀어버리고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지만 리모델링은 뼈대 라인을 남겨두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내 집이 좀 더 넓어지고 이제 새롭게 신축으로 바뀌긴 하지만 사실은 사업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좀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기 좀 시간적으로 너무 딜레이가 되고 사업이 표류를 하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관심을 가졌다고요. 근데 지금 사업적으로 수익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뭐 많이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사업성이 조금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로 리모델링, 특히 지방 말고요. 지방 거점은 바로 지금 거의 올스톱이 됐고요. 진행하는 데도 있겠지만, 창원 이런 데 진행하는 데도 있고, 해운대 상록도 뭐 하겠지만, 서울 쪽 라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던 데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왜냐면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한계가 있거든요. 일반 분양이 사업적으로 수익성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주변의 집값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이제 합해서 분담금까지 내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1대1 재건축, 특히 부산의 이제 상해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1대1 재건축으로 간다 하면은 물론 랜드마크가 되고 이제 그 지역이 지금 마린시티 쪽이 평균 45까지 45, 50억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평균 한 35까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억 이상, 10억에서 15억 이상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회복이 되려고 하면 서울들은 비교대생 매물도 많고 틈새 시장도 있고 풍선효과로 선순환이 되고 결국 대기 수요가 쭉쭉 있지만,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런 것들이 대기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상해비치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거래가 뭐 1인 법인이나 외국인들 뭐 다주택자 하신 분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실제 들어오시는 분도 보통 이제 외지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직은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도 판단을 했을 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미래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선도를 할 거다. 그렇다면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부산 자체 내에서는 이제 마린 쪽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주변에 이제 서밋이나 남천, 더샵이나 자이나 이제 그 다음 뭐 W나 그 주변 라인들의 이제 평균 시세와 흐름들, 몇 년간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얼마 정도가 될 거다. 그러면 결국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주변 집값, 자체 집값이 얼마 정도 되고 내 분담금이 얼마 들어서 주변 집값이 얼마 들어, 이게 판단이 되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들은 이제 부대 비용들, 이자들, 그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기존에 이제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서 바로바로 사실은 이제 투자로 빠른 내에 이제 처분하시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묶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발빠르게 빨리 빠져나오시는 분도 있고, 결국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1대1 재건축 같은 경우 서울은 이제 물론 괜찮지만 지방은 1대1 재건축도 약간 위험하다. 사업성이 없다 이 말은 아니고요. 이제 내가 투자나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리모델링도 그런 식으로 서울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얼마만큼 돈이 들여서 이게 집값이 얼마 되고 주변의 집값이 얼마 돼서 결국 내가 손해를 안 보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인데 이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전월세 시장이 개편이 되고 있고, 88 대책이 나와서 이제 그린벨트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재건축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 뉴스가 일기 신도시 이제 14일날 이제 나왔지만, 결국엔 지금 가장 중요시 되는 것들은 일기 신도시가 지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서 이제 정해진 용적률이 돼 있습니다. 평균 한 200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180에서 한 220선에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해운대로 칠게요. 그러니까 해운대 신도시를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시는 분도 그랬지만 길을 가다 보면 아파트 높이가 다 비슷하잖아요. 평균 한 18층에서 한 3층, 4층 이런 식으로 그 지대의 높이에 따라서 아니면 밑에 높이에 따라서 근데 평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파트를 보면 높이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신도시 아파트라는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법적으로 이 용적률을 이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 올릴 수 있는 높이의 한계선과 그 높이를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용적률을 이제 중동은 용적률이 216이었는데 퍼센트였는데 이거를 이제 350까지 올렸고요. 삼봉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7%였는데 이거를 330까지.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일산이나 평촌이나 뭐 분당은 또 나오겠죠. 이제 일기 신도시 서울권이 이제 되고 나면은 기본 계획들이 나오고 이제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것들의 틀이 나오고 나면 그걸 보고 지금 이제 나머지 서울 상계나 고양이나 이제 뭐 인천 연수나 이제 강주나 대구,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함양 요 개미장류. 근데 다른 지역은 특히 이제 지금 부산이 특히 해운대가 이제 가장 그 다음 타깃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에어컨 소리가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운대도 그 선거 때도 그랬거든요. 이 리모델링, 사실 표현은 그렇지만 리모델링으로 가야 한다. 아니면 재건축으로 가야 한다. 근데 그분들이 뭐 서로 내 주장이 맞다 싸우는 이런 건 아니고요. 각각의 주장이 다 근거가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의 기준점을 나누는 게 결국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이제 너희 부분들이 결국 용적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냐 없냐. 용적률을 무조건 높이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이제 닭장처럼 이 용적률을 높이면은 비유를 하긴 그렇지만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막 따닥따닥 다 그 동간 간격이나 이제 용적률을 높이다 보면은 이제 동간 간격이나 이제 배치도나 이런 것들에 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조권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아, 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큰 틀로 보면은 이제 용적률이 이렇게 한정 200, 평균 한 200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신도시의 특별법이 나오면서 이제 평균 한 300 이상, 330, 350이니까 평균 한 300 이상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부산도 이제,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맥시멈을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뭐 종상향을 해서 뭐 준주거나 뭐 평균 라인은 상업지 라인으로, 상업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2종, 3종으로 늘리고 이제 준주거로 좀 올려서 이제 종상향을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일기 신도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층수가 평균 한 18층, 20층, 그러니까 평균 한 20층 되는 게 한 25층에서 한 28층, 30층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용적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공공기여도 해야 되고, 물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부 체납할 건 없죠. 사실은 신도시를 지을 때 이미 뭐 학교나 아니면 도로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공공기여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이제 높아진다고요. 40%에서 70%까지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 사업성이 이제 뭐 조례로 정하겠지만 사업성이 지금 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건축 기술은 좋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그런 것들 그런다는 걸 본다 하면은 지금은 일기 신도시가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해운대 쪽의 실거래를 보신다 하면은 중대형 평수는 거래보다는 소형 평수로, 왜냐면 이제 그 지금 투자나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자금들이 뭐 많다 이런 건 아니고 결국 하나의 똘똘한 한 채를 하는데 그 나머지 이제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살기가 편하니까 이 해운대로 들어오시는 이 소형 평수가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해보니까 소형 평수 거래량이 비수기에도 이제 거래가 됐다고요. 이런 걸 본다 하면은 제가 그 노화 대책에 해운대 문화회관 갔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거래가 없다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있으시면 뭐 좀 판단하기 어렵고 서울 가기도 어렵고 분석하기 어렵다 하면은 그냥 요 신도시에 작은 거 하나 묻어 두시는 것도 전세가 비율이 해서 한 60% 이상이 나오고 하니까 뭐 묻어 두시는 건 나쁘지 않다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이 물량이 거래가 지금도 되겠지만 또 한 바퀴 돌 거예요. 예전처럼 특정 그 이제 테마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리모델링 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 이게 지금 저희도 이주 대책을 어디로 할지 뭐 사실은 그 서울과 달리 뭐 특히 부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 서울하고는 다릅니다. 서울은 이제 신축이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이제 좀 저평가돼 있고 사업성을 좋게 해주는 이제 구축 정비 사업 쪽으로 이제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이고, 근데 지방은 지금 신축 위주고 그리고 이제 구축들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의 탄력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좀 그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그 중개사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을 너무 이제 믿지는 마시고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본인만의 시야를 키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큰 틀은 서울 폭등하고 있고, 폭등하다 보니까 신축에서 이제, 특히 이제 신축이 폭등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구축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월세가 개편이 되고 있고, 이게 넘어가서 인천, 경기,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88 대책의 그린벨트, 그 다음 이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제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 다음 일기 신도시, 계속적으로 제가 하루하루 뉴스를 들려드리면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큰 틀은 지금 계속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리가 더 잘 되고 지금 이렇게 이해가 더 잘 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간단하게 그리고 잠깐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저도 이제 물건에 강서구 쪽에 물건이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 80억짜리, 100억짜리 토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물건 의뢰를 받은 지가 벌써 한 2년이 흘렀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PF가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업을 하겠다, 돈을 빌려줘,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 짓는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담보로 이제 결국 돈을 빌려서 담보로 뭐든 하는 이제 PF 시장이 다 지금 그래서 이제 리츠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도 물건을 내놨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나 엊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련해 가지고 잠깐 나왔는데, 오늘은 격가지로 반려동물 특약. 저희가 이제 임대차 전월세를 하다 보면 항상 중개사분들이 간행적으로 넣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특약을 항상 이제 정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판례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특히 똑똑한 중개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도움이 되는 건 도움이 되고. 근데 임대차 반려동물 특약을 이제 사실 지금 반려동물을 주변에 5가구 중에 한 2-3가구는 다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든요. 요즘 반려동물을 아이가 그만큼 없는 만큼 반려동물 키우는 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김치를 사 먹는다. 그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실제 이제 김치를 사 먹고 그게 생수, 물, 누가 물을 사 먹냐 그랬는데 물을 사 먹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반려동물 뭐 하냐 죄송합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시장이 아주 커지고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생활권에 연관된 또 부동산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부동산 특약이 나오는 거죠. 사실 임대인 본인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라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집 청소나, 물론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은, 이거는 제가 반려동물을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고 현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면 괜찮은 친구도 있겠지만 안 괜찮은 친구 같은 경우 이제 강아지와 이제 고양이 안 괜찮은 친구들은 이제 배변이나 소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도배나 장판, 그 다음에 이제 마루뿐만 아니고 벽 이런 데 이제 냄새가 풍기게 됩니다. 이제 또 그 친구들이 사랑을 또 갈구하기 때문에 이제 짖는 울음소리를 내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주변하고 분쟁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라고 허락을 해주시는데,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청소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특약으로 비용을 좀 달라. 청소 비용을 달라. 이런 것들 이야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주변 분들하고 분쟁이 생기면은 그때는 당신이 좀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에서 허락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보통은 이제 허락을 잘 안 해주신다기보다 금지 특약을 많이 넣죠. 반려동물 금지 특약. 근데 뭐 거기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뭐 각 옆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멀리 사시고, 그리고 그거를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매일 가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몰래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간에 이제 분쟁도 많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은 그 특약에 대한 이제 분쟁으로 해서 제가 뭐 조정위원회도 많이 도와드렸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임차인분이 보기에는 본인의 반려동물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강아지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그 강아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제 뭐 확인을 하긴 하지만, 그거를 뭐 이 강아지 크기가 크냐 작냐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것까지 하면 프라이버시적인 부분까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임차인 분께서 본인의 강아지가 이제 2마리를 키우셨는데, 한 마리는 이제 작은 강아지였어요. 근데 다른 한 마리는 큰 강아지였는데, 이거는 저한테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키우고 나서 이 강아지의 그 큰 강아지들이 발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깎아주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루가 스크래치가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뜯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분쟁이 나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루 코팅을 왁싱을 해서 코팅을 하는 식으로, 임차인이 코팅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다행히 이거는 임대인분이 본인도 반려동물을 키우셔가지고 대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당신이 대책만 내놓는다 하면은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차인분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저도 중간에 있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제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뭐 이 정부에서 정말 지금 뭐 관리비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임대인의 세금 부분 뭐 체납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프라이버시적인 상황까지 중개사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정말 그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뭐 어떻게까지 키우는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참 중개사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이런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차인 분이 몰래 키우셨어요. 몰래 키웠는데, 이제 특히 임차인 분이 몰래 키우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직업적인 일 때문에 그 반려동물이 혼자 있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짖고 울고 하니까 이제 이 옆집에서 하도 화가 나니까 이거를 그 아파트 입주 대표회의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아파트 회장님께 동대표 건너뛰고 바로 아파트 회장님께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회장님께 이야기를 했고, 회장님이 이제 그 집주인을 아셔가지고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당신이 키우고 있구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그 소송을 갔어요. 소송을 갔는데 다행히 제가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이 금지 특약이 있다고 무조건 뭐 계약 해지가 되거나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이제 갱신 거절이 다 되고 곧바로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특약이 뭐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 특약이 있으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특약으로 이제 얼마만큼 실제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사용 수익을 실질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내 주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합의를 보라고 하거든요. 합의를 보라 하면은 서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금지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도 그 또 사시는 분이 그냥 이제 이사를 가버리면 또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보증금을
돌려주는 부분까지. 왜냐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또 집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임대차 관련 계약에 대한,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또 번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개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케이스도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하거나 경험을 하더라도 이제 판례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내용을 계속 많이 알아야 이제 조언도 해드리고 미리미리 이제 중간에 중재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격까지는 이 정도 해드리고요.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관련해서 집이 많이 팔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8.8 대책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고, 뭐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8월 15일 강복절이지만 뭐 출근을 안 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어제 뭐 택배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택배 배송을 하시는 그 특히 쿠팡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본인 뭐 직업적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지금 다 열심히 사십니다. 지금 저도 채부자도 뭐 8월 15일이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뉴스로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더 넓혀드리면 저와 이제 함께 동반자로서 같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뉴스도 다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이 뉴스를 한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저를 믿고 제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저의 시야로 이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걸 듣고 이제 본인만의 특별하게 이제 돈을 들여서 뭐 강의나 강연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돈 안 들이고,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람 이런 것만 좀 해주시면서 채부자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로 또 작은 강연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하루를 출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오늘도 이 영상 올렸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